이번 주제는 호남 학도병을 이제 기록하다라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할 건데, 제가 학도병들을 만나 뵈면서 이 학도병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또 그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시대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시대 순서대로 이제 그 강연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목차는 총 5개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도병이 누구인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학도병이라는 존재가 사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화에 이제 포화소고라는 영화도 나왔고, 또 장살이 잊혀진 영웅이라는 이제 그런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쉬운 이제 그런 주제라고 알려질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학도병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학도병에 대한 이 개념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소개했던 영화 두 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영화인 이제 포화소고르를 보면서 그 포화소고르에 나와 있는 좀 약간 숨은 오류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1950년 전쟁 속에서 학도병들이 어떤 활약상을 펼쳤는지를 이번 강연을 통해 살펴볼 거고, 또 1953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 학도병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학도병을 어떻게 추모하고 이들을 어떻게 기리고 어떻게 이들을 기억했는지까지 살펴보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호남호국기능관이 이 잊혀진 영웅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도병이 누구인가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호남호국기능관 첫 번째 특별기획전인 아까 소개했던 잊혀진 영웅 호남 학도병에서 저희가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실제 생존해 계셨던 학예 전투에 참전하셨던 그 정병택 선생님의 인터뷰를 저희가 따가지고 이 영상을 이제 저희가 특별기획전 진행하는 동안 계속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학도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지 못하고 나만 살아있는 것이 미안하고, 또 내가 오늘 순천 지역에 온 것도 참 지금 순천 지역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라도 가서 학예 전투를 사실대로 이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은 왔어요. 나는 벌교에서 태어났고, 벌교 남북미교를 나왔고, 벌교 중학교 3학년 때 6.25를 만나가지고 혈서지원에서 군에 입대해가지고 7월 13일에 입대해가지고 학예전투에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여순사건을 내가 봤는데, 사람들 죽인 것을 우리는 겁이 난데 그 죽인 사람들은 그 쾌감, 어떤 원한이 있어 죽은 것처럼 아주 쾌감을 느끼면서 그런 그 전쟁한 것을 보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하튼 군에 내가 자원해서 입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입대를 했지요. 그때 당시 여순 반란 사건에서 학년회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학교회가. 그 학년회 친구들이 몇 사람이 우리가 혈서지원해갖고 군에 입대하자 해가지고 7월 13일에 있어가지고 입대를 했어요. 벌교 음리 전부 나와가지고 역에서 하여튼 태극기 들고 만세를 휘날리는데, 그때의 그 감격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벌교에서 차 타고 순천 와서, 순천에서 순천 공고가 역 앞에 있었어요. 거기 입소했어요. 일주일 단 훈련, 말하자면 저기 총 쓰는 방법하고 조종하는 방법하고, 저기 오게 되면 뭐 어떻게 피해라든지 수류탄이 45도로 터지니까 엎드리라든지 그러한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학도병은 그때 너무나 그 회원이 된 이상하려고 뭐라도 개죽음 당하다시피 했어요. 전투 명령이 나니까 이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이제 차를 타라 그래서 순천역에서 차를 탔지요. 구례역을 내려가지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이제 걸고 저녁내 건 것이 구례에서 하계까지, 하계 장터까지 20km가 된다는데 걸고 보니까 발에가 물집이 생겨가지고 하계 파출소 막 다리 건너면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서 좀 휴식 명령이 내려고 휴식을 하고 있는데 뭐 총소리가 따끔따끔 나길래 아 우리가 오니까 말이야 뭐 보호를 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임명근 육사단이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첫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하계 전투를 생각한다면 아주 한번 아비규환이죠. 느닷없이 말하자면 총탄이 날아오고 박해포가 날아오고 교전이 되니까 뭐 정신이 없죠. 사는 것이 목적이지 뭐 전쟁을 한다는 그런 기억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해야만 사냐. 그러면 나 힘으로는 나는 못 산다.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참 총소리만 나면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나 살려주시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심정이었었어요. 후회는 안 해요. 나는 전쟁했기 때문에 혈서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담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오늘의 사회활동을 하라고 해서 나를 살려주신 줄을 나는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6.25가 안타깝지만은 나를 살려주시고 사람 되게 했다 그런 생각에서 기억하고 있으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정병택 학도병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이 학도병은 그 전쟁이 발발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그런 기간 안에 자원 입대를 해서 이제 군에 들어가서 전투를 이제 벌인 이들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 학도병들은 명칭을 이제 각 기관별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도병, 학도의용군, 소년병, 학도의용대, 학병, 학도유격대 이렇게 학도병이라는 주체는 딱 한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들이 불렸었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그 정병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스스로 학도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학도병이라고 그들을 이제 서로 표현을 했는데 이 학도병이라는 정확한 명칭은 15세에서 평균 15세에서 18세 어린 학생들인데 그 어린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학도병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도병 이외에 정말 많은 명칭들이 있죠. 그런 그 학도의용군이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이제 단체는 이제 도쿄에서 이제 유학 활동을 했던 제1학도의용군, 또 이제 그 학병이라고 이제 또 표현한 경우도 있는데 스스로들을 학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학병이라는 단어는 이제 일제감정기 때 그 학병을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강제 징용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불린 명칭으로도 사용이 됐었고 한국전쟁 때도 이렇게 표현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학도병은 하나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그 용어로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도병이 이제 언제 활동을 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4월까지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1953년 7월까지 발생을 했지만 왜 4월까지 활동을 했느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다시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고착 상태에 빠지자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고 복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학도병의 활동 기간은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6월부터 51년 4월까지로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을 이제 그렇게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학도병이 평균 몇 명이 참여를 했느냐? 국방부 이제 군사편찬 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에 따르면 35,000에서 4만 명 정도가 참전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도병은 정규 군이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이 학도병들은 정규 군번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저희 호남 학도병 같은 경우는 처음 7월 13일 입대했을 때 정규 군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임시 군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이후에 학도병으로 활동했다가 전투 중에 이제 이들이 전투 부대가 이제 해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들의 대부분이 이제 제주 하사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정식 군인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들이 이제 학도병에서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훗날 이제 현충원에도 안장이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만 학도병 신분으로 참전해서 첫 전투를 벌였던 화계 전투에서 이제 전사한 학생들은 군번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정식 군인, 정규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충원에도 이제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발굴을 통해서 신원이 확인한 이들은 또 2계급 특진을 시켜서 일병으로 그 대전 현충원에 안장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비정규군으로서 정규 이제 군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입대 의무가 없었고 자원 입대로서 스스로 원해서 군대에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도 않고 오직 그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 하나로 이들은 자원 입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에 대한 기억은커녕 이들에 대한 대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도병들이 활약했던 전투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소개할 화계 전투나 또 영화로 익히 알려졌던 포항요충 전투나 장사상륙 작전이 이제 대표적인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표적인 전투 이외에도 정규군에 속해서 비정규군으로서 정말 그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싸우다가 이제 산화한 정말 많은 학도병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강연을 통해서 좀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학도병들의 이제 사진들입니다. 저희까지 익히 알려져 있는 이제 대표적인 사진들을 갖고 왔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경상도 대구 이제 그 부근에서 이제 활동했던 학도병들이 이제 사진이 찍힌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위치한 그 학도병이 그 저희 호남 그 학도병 출신 이성수 학도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작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잊혀진 영웅 호남 학도병 전시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제 정정하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제 본인이라고 실제 증언으로서 밝히기도 하였고 또 이분이 실제 지나갔던 전투 길을 확인했을 때 이분이 실제로 이제 참전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 때 이 사진을 정말 크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그 교복과 또 학교 모자를 쓰고 자원에 입대한 학생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훈련소에 이제 입교를 한 이제 학도병들을 이제 사진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화 속 학도병 이야기입니다. 사실 학도병이라는 존재가 이제 10대 어린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대표적인 저는 이제 영화가 바로 이 포화소고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화소고로가 정말 고증도 정말 잘된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세히 살펴보면 또 정말 틀린 부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 이제 그 숨은 오류들을 제가 뽑아왔는데 영화를 잠깐 살펴보면서 이제 그 숨은 오류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학도병들은 모자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작업을 시작. 시브레스 너 큰소리로 말해라. 하나도 안 들린다. 지금부터 일소대는 네 아저씨들의 시체를 묻고 뭐나 비리비리한 총사. 장병은 남겨진 학생들을 통솔하려 해보지만 갑조 패거리가 건들거리며 영 협조를 하지 않네요. 사람 부셔봤나? 빨갱이 새끼들 부셔봤나? 시체 못 묻는가? 그런 걸로 우리가 되노?
우리가 빨갱이 새끼들 죽이러 갔지. 송장 파묻으러 갔나? 안 그래? 네, 학도병 이제 영화 이제 포화 속 오류에 이 숨은 오류가 이 모자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총 3가지의 이제 퀴즈를 갖고 왔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방금 영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에 숨은 오류가 있습니다. 모자를 보면 그 숨은 오류를 찾을 수 있는데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숨은 오류 첫 번째가 모자인데, 아까 맞추신 것처럼 당시 참여했던 그 학도병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닙니다. 당시 1951년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편제가 아니었습니다. 51년도에 이제 학교 편제가 바뀌긴 하지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중학교 체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 4학년, 5학년 그런 신분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고등학교 모자에 고등학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각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만 당시 1950년에는 고등학교라는 존재는 없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포항 속으로 나온 포항 요즘 그 전투에 참여했던 이 참전자들이 이렇게 학교들이 다 있는데, 대학교도 있고, 근데 대학교 아래에는 상업학교나 혹은 이런 중학교들이 거의 다 이렇게 이런 출신들이 참여를 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숨은 오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그 시간을 잘 보시면 됩니다. 벽면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인물들. 절체절명의 순간 학도병들이 파둔 함정이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전투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전투 시간이 낮인데 혹시 전투가 언제 발생을 했을까요? 이게 12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새벽 4시에 5시 사이에 전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숨은 오류를 보면 당시에 이제 전투가 그 영화상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낮이라는 밝은 상황에서 전투를 보여줬지만 당시 전투는 새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7월 25일 화계 전투가 발생했던 우리 호남 학도병이 참여했던 우리 그 화계 전투도 새벽에 전투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명, 이거 해가 이제 떠오르기 직전에 이제 그런 좀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전투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총을 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수분 3번째 오류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데 저희 전시실에 가보면 이제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가 이제 제 이전시실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학도병 이야기에도 좀 나오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었던 거. 어머니, 전 오늘 북한 계례군을 죽였습니다. 제가 아는 북한군은 머리에 뿔이 달린 개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희와 같은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제 마음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은 인간을 죽이게 된 어린 학생들은 악몽과 같은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제가 그 퀴즈를 좀 바꿀게요. 이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를 썼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이전시실에 보면 있는데 이로 시작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희 호남국기랑과 상세전시를 보고 올라오신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이 배우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가상의 이제 인물 이제 학도병 중대장 오장범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하지만 이 당시 중대장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이 김용석 학생이 당시 중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썼던 학생은 서울 동성중학교의 이유군 학생이 이제 이 편지를 썼었기 때문에 제가 숨은 오류로 또 꼽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사실 정말 강렬하고 또 이런 어린 학생들이 그런 강하고 강한 또 화력으로도 붙기 힘든 북한군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과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다, 장하다, 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게끔 하는 그런 영화이고, 학도병에 대한 존재를 처음으로 좀 이해하게끔 만든 대중화시킨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 호남 학도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남 학도병에 대한 이야기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도병들은 1945년부터 그 시기를 5년 앞으로 보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학도병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1945년에 저희 한반도는 이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제대로 된 이제 학교에서 우리말도 배우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쪽 호남 지역에는 좀 아픈 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1948년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학도병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당시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학교에서는 좌익과 우익으로 완전히 극렬하게 나뉘어지고 이 학생들, 공부만 해도 부족한 이런 어린 학생들이 이념이라는 제대로 잘 모르는 그런 이념 대립 속에서 한쪽은 좌익, 한쪽은 우익 이러면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학도병으로 출전했던 당시 전라남도 동부 지역 이 출신들이 화개전투에 참전을 했는데 이 지역 학생들 대다수가 여수 순천 10.19 사건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을 또 자기들의 친구들을 많이 희생했다라고 많은 학도병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 학도병들과 매우 다른 이 호남 학도병들만의 특징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왼쪽 위에 줄에 왼쪽과 윗줄 첫 번째와 둘째 줄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윤우군 6.1종 학생이고 이 왼쪽 아래에서 이제 두 번째 있는 학생이 김영환 학생인데 이 세 학생이 여수 순천 10.19 사건을 매우 극렬하게 겪은 이후에 학도병으로 참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윗줄 맨 왼쪽에 있는 윤우군 학도병의 두 남자 형제가 여수 순천 10.19 사건을 겪으면서 두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여수 순천 사건을 겪으면서 이 과정에서 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잃은 동지를 추억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학도병으로 나중에 참여하지만 이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참 담담하고 허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남 학도병들은 당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극심한 전쟁과 같은 좌우 이념 대립을 겪으면서 공포감을 이미 사전에 겪었었고 1950년 6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또 다른 공포감을 겪으면서 이 학도병들은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 자원 입대의 결정적 배경 중에 하나는 저는 이 1948년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학도병들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여순 반란 사건, 또 여순 사태 이런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당시를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수 순천 이외에도 벌교에 사셨던 아까 정병택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여순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공포감을 겪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10.19 사건을 겪은 이후에 194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학도 호국대가 창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 내에서 군사훈련을 배우고 방공훈련을 이 학생들이 습득을 하면서 당시 38선을 중심으로 좀 보이지 않았던 이런 긴장감이 학교에서도 전국 단위의 학교에서도 이렇게 방공교육과 이런 군사훈련을 통한 약간 어느 정도의 전쟁이 발발할까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 화개전투에 참전했던 학도병들이 전투를 경험한 지 35년 후인 1985년도에 단체로 인터뷰를 한 그런 자료가 저희가 남아있어서 이 자료도 저희가 전시에 활용을 했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당시 우리들이 헬스를 썼던 교장실입니다. 이 교장실에 우리들이 차례차례로 들어가서 멜공이라고 헬스를 쓰고 3일은 7월 1일에 강주 20년대로 입대를 했습니다. 20년대에서 열흘간 훈련을 받던 가운데에 영암에 괴뢰군이 상륙을
한다. 상륙을 했다. 그래서 출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열을 가다듬어 보니까 무기가 없어. 그래서 대대장이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무기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음을 기약하고 부득이 귀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풀밭이 우리 180명 학도병이 훈련 받았던 장소입니다. 우리 학도병들은 요즘 반란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을 받으면서도 땀을 흘려서 애써서 조국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희 학도병은 연대로부터 전주를 달아나는 명령을 받고 화차에 올라탔습니다. 화차에 타가지고 가는 도중 남원에서야 군복약 100벌을 지급받아가지고 화차 안에서 군복과 소총의 분해결함 및 조준 장탄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전주로 진입 도중 간천의 하차에서 전주로 상계가 진입 도중 적이 워낙 전차를 앞으로 몰고 강력히 대항해 오기 때문에 부득이 굴의 곡성으로 후퇴했습니다. 구례역에서 우리 학도병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례역에서 이 다리로 걸쳐서 구례역까지 갔습니다. 이제 구례역에 가서 중앙국민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제 그곳에서 주먹밥을 하나씩 먹은 듯 만 듯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다시 화계 전투지까지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26일 아침 5시 반경에 여기에 도착해서 저 고지에 저는 배치가 되었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도병들이 여기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에 괴뢰군들이 포를 가지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가 또 괴뢰군의 육군원들은 소총을 가지고 이 고지를 향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3시간가량의 객전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철수할 때는 피난민이 하도 많이 와서 군과 피난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피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피난민을 빨리 피난시키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지원작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화계장에서 진지를 구축하였던 것입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피난을 시키는 도중 적이 밀어닥쳐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일부 학도병들은 군복을 못 입고 학생복을 그대로 싸우는 치열한 전투였으며 여기서 사상자는 약 50명 있었으며 여기서 지원함으로써 많은 피난민을 구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방금 KBS 이제 인터뷰를 잘 살펴보듯이 전쟁이 발발한 지 35년이 지났던 1985년 아까 인터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도병들 또한 학도병을 이끌었던 학도병 중대장들의 기억 속에는 당시 전투의 현장은 매우 또렷하게 남아있었고 당시 전투의 참상과 그 끔찍했던 기억들은 이들에게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끝까지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여기 나와있던 분 중에서 정태경 학도병 중대장은 저희가 95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짧게나마 인터뷰를 하고 이분의 이제 유물도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전시에 또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제 자료를 기증을 받아서 잊혀진 영웅 호남 학도병 특별기획전 때 활용되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4명 학생들이 전부 다 참여를 했던 전투에 참전했던 학생들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3번째 있는 분이 아까 인터뷰에도 나왔던 김중배 학도병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 김중배 학도병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의 이제 동생분께 저희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해서 당시 이제 실제 사진을 저희가 기증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 매산 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분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역시도 매산학교인데 여기에 있는 학생이 당시 이제 3학년 당시에 이제 매산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 중에
3학년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김중환 학생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학도병들의 얼굴이 정말 앳됩니다. 이런 앳된 학생들이 당시 전쟁이 발발하자 그 어떤 것도 바라지도 않고 자원 입대를 결심해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이 자료들 역시도 저희가 각각의 그 유가족과 이제 실제 학도병에게 기증받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동일한 이제 사람이 똑같이 이제 찍어가지고 나눠 가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흩어진 지 71년 만에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저희 호남 호국기념관에 만나게 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1950년 7월 5일 이 학도병들은 매산학교 학생들인데 이 학도병들은 자원 입대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7월 5일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이제 혈서지원 기념사진을 찍게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그 네 번째 손가락 혹은 이 네 번째 손가락을 대부분 이제 그었는데 혈서 지원을 했던 이 흔적을 사진을 통해서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참전했던 이제 학도병들은 각각 다 소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쟁을 거치고 나이를 먹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학도병들이 소중히 갖고 있던 사진이 이제 전시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정말 나이가 어린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득한 그런 표정 없이 정말 당당한 얼굴을 갖고 사진 촬영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지 한 8일 후에 이 학도병들은 이제 그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저희가 전시 때 활용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수 이제 공업고등학교 앨범에 이제 수록된 사진을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 강연 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학도병도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 2명 학생이 이 김창영, 박춘규 학생이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출신의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던 걸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김철은 학도병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여수 출신인 정명 학도병입니다. 이 사진만 보면 정말 어린 학생이 자원 입대를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학생들의 키가 15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총 같은 경우는 거의 100cm가 넘었던 그 총이기 때문에 거의 키와 엄청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거운 총을 들고 전투에 나갔다는 걸 상상해 보니까 정말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원 입대를 했는지를 저는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걸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사진입니다. 아까 소개했듯이 당시에 이제 이 전시를 준비할 당시에 95세 나이셨던 그 학도병을 이끌었던 학도병 중대장 정태경 중대장의 이제 사진입니다. 이제 군 복무 시절의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군 전역 이후의 이제 사진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전시 때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학도병으로서 이제 이 학생들이 자원 입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이분 임종철 학도병 같은 경우는 본인이 책을 냈어요. 그런 책에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따가지고 전시에 또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먼저 이 정유명 학도병이랑 이 박순배 학도병을 보면 맨 위에 줄 보면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일절 말을 안 했어요. 또 밑에 보면 또 두 번째 줄 대부분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을 하면 부모님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난을 가지 못할 만정 이렇게 학도병들이 죽음에 가게끔 내 자식이 죽음에 들지 못하게 당연히 끌고 나왔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학도병들은 이때 날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정유명 학도병 같은 경우는 저희 호남 호국기념관이 지어지기 거의 전에 이제 돌아가셨었는데 이분의 이제 아내분께서 정말 많이 호남 호국기념관이 이제 개관을 하고 이 전시가 특별전이 이제 개최될 때 살아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라고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했던 그 나이가 가장 어린 그 15세 이 정유명 선생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시 최연소 학도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도병은 이제 어머님께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군 입대를 갔다가 누나가 그걸 알아채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머님께 전달을 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학도병들 같은 경우는 이 학도병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행진도 했다. 혈서 지원가를 부르면서 시가행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혈서 지원가를 부르면서 행진을 했다. 또 많이 당시에 이제 시내 곳곳에 이 학도병들이 입대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 큰 행사들을 개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혈서 지원가를 정말 많이 불렀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전시에 이 노래를 제가 입히려고 했지만, 이 노래가 알고 보니까 1943년에 저희 조선에 있는 학생들을 강제 징용할 때 썼던 이제 그런 징용 관련된 노래여가지고 이 노래를 쓸까 하다가 저희는 아예 뺐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에는 이제 일장기를 들고 뭐 그런 내용이 나타났는데, 광복이 된 이후에는 이제 태극기를 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각색이 되었다고 하고, 이 노래가 이후에 1953년도에 국군의 이제 실제 노래로 이제 혈청지원가라고 이제 새로 등재가 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의 그런 아까 말한 학병이나 이런 노래들을 보면 일제시대 잔재들이 좀 남아 있었다는 것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병현 학도병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전시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이 학도병의 살아계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학도병 전시를 개최합니다라고 개막식 행사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학도병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수소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찾지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분을 보니까 엄청 체구가 작으십니다. 한 이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엄청 체구가 작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 철물점에서 산 칼을 들고 손가락 혈서를 쓰려고 하니 칼이 들지 않아서 망치로 두들겨서 종이에 글을 썼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장원 입대를 했던 분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실제 살아계신 분을 보면서 좀 저 역시도 감회가 매우 새로웠었습니다. 당시 학도병이 이제 어떤 경로로 이제 입대를 했는지를 이후에 이제 훈련 과정을 보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 위치한 순천, 여수, 광양, 벌교, 보성, 강진 이런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순천에 모여가지고 오사단 15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9일간의 훈련을 받고 전주를 사수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다가 전주가 이미 함락돼서 북한군이 빠르게 내려오자 임실 간촌에 위치한 곳에서 이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여수로 내려왔다가 다시 구례로 와서 화개전투 하동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화개전투를 벌이고, 그 이후에 낙동강 방어선이 펼쳐졌던 마산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학도병들이 평균 키가 150cm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도병들이 아주 긴 총, 그리고 전투에 사용할 이런 총알과 또 식량 이런 거를 지고 걸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간촌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는 이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확인이 됩니다. 학도병들은 그럼 어떻게 훈련을 했느냐?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이 학도병들의 훈련 과정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당시 이 학도병들의 군복이나 혹은 이들의 무기 역시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도병이 입대했을 때 당시에는 교모를 쓰고 또 교복을 입고 입대했는데, 그 복식 그대로 입으면서 목총을 들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상수 학도병 같은 경우는 추후에 대령까지 진급을 합니다. 이제 별은 달지 못하셨지만 이분께서 이제 수십 년의 이제 군 생활을 이어서 하시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당시 훈련 과정이 부적합했다라고 이제 정말 강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우군 학도병 같은 경우는 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땀을 흘려서 이 조국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회고를 하기도 하고, 이 정병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이제 훈련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학도병들이 9일간 훈련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7월 22일이 되자 이 학도병들은 순천역에 기차에 올라타가지고 전주를 사수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전주는 이미 함락이 되었고 바로 학도병들은 다시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학도병들은 구례에서 내려서 구례에서부터 하동까지 약 20km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학도병들은 거의 3일 내내 잠을 자지 못하고 행군을 하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이동했다는 것을 제가 이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박순대 학도병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만총, 그건 우리가 조그만 했을 때는 거의 땅에 개머리판이 닿는다고 봐야지. 어깨에 다 메고 들고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어. 매우 무겁고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이미 이제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이미 이 개머리판 맨 아랫부분이 이미 땅에 닿을 정도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학도병들이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갔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당시금 전투는 어떻게 발발했는지를 한번 이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1950년 7월 25일에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당시 참여했던 김창영 학도병이 그린 그림입니다. 학도병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내용이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그 정확한 날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26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분은 김창영 학도병 같은 경우는 24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7월 25일에 이렇게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도병들은 이제 구례에서부터 그 하동으로 넘어와서 이 화계의 그 원탁고지 위에 화계장터 옆에 있는 원탁고지 위에 진지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서쪽에서 당시에 이제 북한군 6사단 중국의 이제 국공대전을 경험했던 실전 그 전투 경험이 있는 그런 부대가 방호산 부대가 내려와가지고 이 다리를 건너서 이쪽 진주 쪽으로 향하려고 하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도병들은 이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 화계 원탁고지에 사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전투들이 발발을 했었습니다. 당시 전투 현장은 그 여러 학도병들이 이제 각각이 다 인터뷰를 하고 이제 책에도 다 수록을 했지만 정말 그 처참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종철 학도병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우가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위생병도 구급 의약품도 없어서 죽어가는 전우들에게 수건과 옷을 찢어 동염해주며 피가 조금이라도 덜 흐르도록 눌러주는 일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외치기도 했고 정병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을 보면 포탄이 여기저기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졌다. 포탄이 떠질 때마다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피비린내가 고지에 진동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전우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어머니를 외치며 죽어갔다라는 표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유명 학도병 같은 경우는 붕대도 없었고 위생병도 없다 보니까 옆에서 전우가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 수건으로 동여매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이성수 학도병 같은 경우는 이 박땡서라는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당시 폭탄이 치통으로 떨어져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쓰러졌고 성수야 나 좀 살려달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성수 학도병 역시도 처음 전투를 겪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시 회고를 합니다. 사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이성수 학도병 같은 경우는 다시는 이제 내 옆에 있는 전우를 놓고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학도병 부대가 해산된 이후 8월 이후에도 이 이성수 학도병은 학도병 신분으로 남아서 전투를 하면서 여러 그 학도병과 그 군인들을 구해냈다라고 밝힌 바가 또 있습니다. 이런 학도병들이 정말 처참한 전투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진주 촉선로 전투 또 이제 함안 그리고 마산, 진동리 전투 등 여러 전투들을 겪습니다. 특히 진주 같은 경우는 이 학도병들이 마지막까지 이 진주 남강에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피난민들을 보내고 또 국군 보내고 또 미군을 보낸 이후에 이 학도병들이 마지막에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던 정태경 중대장 같은 경우는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이 학도병들이 첫 화개장소를 겪은 이후에 180명이 참전을 했는데 70여 명이 사망, 전사 또는 실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투를 겪으면서 계속 많은 학도병들이 희생을 당하자 정태경 중대장은 이 학생들을 총알바지로 죽게 할 수 없으니 그 미군을 만나가지고 붙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이 학도병 그 중대가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태경 중대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시를 준비하면서 직접 만나 뵈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정태경 중대장 같은 경우도 당시 전투에 참전할 당시만 하더라도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근데 10대 초중반 학생들을 이끌던 이분 역시도 매우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너무나도 자책을 하고 너무 미안하고 이들을 잊지 못한다라고 많이 해고를 해주셨습니다. 1985년 학도병 동지회가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학도병들이 당시 학도병이 화개전투가 발발했던 그런 과정들과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시 때 활용했던 2개의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25 참전 순천지방학도병 개요라는 책을 이 자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80년대에 이제 동지회가 만들어지고 작성이 된 거라서 당시 표현은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경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당시 이들에게 얼마나 결정적 영향이 있었는지를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여러 지역의 학도병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짧은 훈련을 하고 입대를 했다는 출전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휘관도 있었고 당시 출전 과정은 또 어땠는지도 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3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날짜 개념이 하루 이틀씩은 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6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전투는 7월 25일에 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투들을 겪고 이제 이 학도병들이 그 이후에 하사관 학교에 이제 입교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육지로 넘어와서 이 학도병들이 북진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 이 자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도병 동지회가 그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도 나와 있고, 자, 두 번째 자료는 이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이 윤우글이라는 학도병이 학도병 동지회 회장이 됩니다. 이 동지회 회장이 되면서 이 학도병들을 어떻게 추모하고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를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학도병 역시도 이 참전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도병들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참전을 했고 이제 전투에 나가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적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도병, 윤우군 학도병 같은 경우 당시 이제 회장이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전투 과정들을 상세하게 적었는데 윤우군 학도병은 7월 26일에 발발했다라고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26일로 계속 표현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일에 이런 전투들이 발생을 하고 특히 당시에 보면 세 번째 줄을 보면 당시 이 학도병들이 구구식 장총과 칼빈 소총, M1 소총을 갖고 있었으나 실탄이 부족해서 힘을 낼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미군에게 겨우 보급을 받은 소총입니다. 아까 이 학도병들이 훈련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학도병들은 목총을 들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했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 역시도 매우 열악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사용이 됐던 구구식 장총을 많이 사용했고 이제 일본은 또 이제 M1 소총을 받으면서 끝까지 전투에 나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학도병들은 화개 전투를 겪으면서 하동, 이제 진주, 이제 마산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도병들은 7월 13일에 이 학도병들의 이제 혈서 지원을 해서 자원 입대한 지 딱 한 달이 된 8월 13일에 이제 이 학도병 중대가 이제 해산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월 중순경부터 제주도로 넘어가서 당시 이제 하사관 학교가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제주도로 넘어가서 짧은 훈련을 받고 이곳에서 이 학도병들이 대부분 이제 하사관 정규 군인이 되어서 이 학도병들이 정식 군번을 받고 다시 육지로 넘어와서 전투에 이제 또 다른 전투에 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다시 넘어와서 이제 11사단 이쪽 호남 지역에서 이제 빨치산 토벌 작전에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일부 같은 경우는 아예 38사를 넘어서 압록강까지도 넘어갔다는 학도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도병들끼리 실제 모여가지고 함께 참전을 했던 거는 딱 한 달이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서로 엉켜 지내면서 힘들게 훈련하고 힘들게 출전하고 힘들게 전투하고 힘들게 퇴각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겪은 이 학도병들은 35년이 지난 이후에
학도병 동지배에서 다시 만나면서 끈끈한 전우회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제 윤우군 학도병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실제 썼던 수첩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이제 실제 입대에서 활동했던 이제 전투를 겪었던 내용들도 적혀져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하사관 학교에서 이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도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자료를 또 갖고 왔습니다. 31일에 이 1950년입니다. 4283년이 1950년 8월 31일에 이 제주도에 있는 하사관 교육대에 입교를 하고 9월 16일 약 3주가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졸업을 하고 하사에 진급해가지고 이 선임 하사 동무 전속이 된 이후에 6주로 다시 넘어와서 김해, 부산에 이제 들어와서 다시 이제 정규 군인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정병대 학도병 같은 경우는 이 하사관 학교에서 드디어 이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전에 이 학도병들이 짧은 9일 동안에 받았던 훈련은 정말 형식적인 교육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도병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그 하사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1사단 15연대에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정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대를 약간 이동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또 당시 이 학도병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수 학도병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그 압록강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학도병 출신으로 계속 싸우면서 이제 정규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압록강까지 올라가는데, 이 학도병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육사 제11기 시험을 쳐가지고 육사 11기 같은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 전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같은 그 기수였습니다. 그 기수에 이 이성수 학도병도 같이 인관이 돼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장교 코스로 올라가가지고 육군 대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학도병들이 그 북진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이제 생활했던 것들도 실제 본인들이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 이 학도병들이 그 전쟁을 겪었다라는 거를 여러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전쟁 과정에서 이 학도병들이 이제 하사관이 되어서 이제 여러 공적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도병들이 이제 이런 기장, 어느 그 전투에 참여를 하거나 어느 일정 공을 세우면 받는 이제 훈장보다는 한참 아래에 이제 그런 그 등급이지만, 이런 여러 기장들을 이제 받은 거를 고이 몇십 년 동안 간직을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할 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신보라 학도병은 당시에 이제 몸이 매우 안 좋으셔서 이분의 이제 딸 심은영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저희 박물관에 이런 기장들을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제대증과 명예제대증서입니다. 이 윤우군 학도병 역시도 저희가 전시를 준비할 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이분의 이제 아들분을 이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윤보열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그분 윤보열 선생님은 그 아버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이제 다니면서 교사도 이제 이분의 아들 역시도 교사를 퇴임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매산학교에 이제 다니던 아버지가 있었고, 그 매산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이제 아들 이제 선생님이 됐는데, 이 아들분께서 이제 여러 그 유물들을 또 많이 기증을 해주셨는데, 먼저 왼쪽에 있는 명예제대증과 오른쪽에 있는 명예제대증서가 또 있습니다. 잘 보면 이제 정식 군번이 이제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739889라는 정식 군번을 이제 제주 하사관학교에 입교를 하면서 부여를 받았고, 1중이라 써있는데 1등 중사로서 이제 이 그 학도병이 그 1등 중사로 올라간 이후에 제대를 했다는 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도병들이 갖고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잊혀진 영웅 호남 학도병 전시가 또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여러 사진들을 보면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10대 학생들입니다. 10대 학생들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군인이 되어 남으면서 찍은 사진인데, 맨 왼쪽 같은 경우는 정우명 학도병, 당시 10대 때 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김중배 학도병과 박영하 학도병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박영하 학도병은 그
군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먼저 전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김중배 학도병은 그 하사 이제 그 복식을 입고 있고 오른쪽 학도병은 그냥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 정병택 학도병 선생님께서 찍은 사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주 선생님인데 이건 좀 위에 건 잘못된 거고 이성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육사 11기로 이제 입교를 해서 소위, 중위, 대위까지 올라가고 대령까지 진급하는데 이분은 월남전까지 참전을 합니다. 네, 월남전 베트남에 파병이 되어서 구사단 28연대 연대장까지 맡으면서 이분이 그 훈장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을지무공 훈장을 수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던 20년이랑 21년 당시에 이분이 충청남도 천안에 이제 사셨는데 당시 그 충청도에 사실 을지무공 훈장을 수여받은 생존에 계신 분이 딱 두 분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을지무공 훈장이 그 수여받은 사람도 적었고 2020년만 하더라도 그런 공적을 세운 분들이 그 생존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적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시작돼서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전역을 해서 우리 호남 호국기념관에 여러 이야기들을 해준 이성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또 이제 안타깝게도 나이가 오래 드셔가지고 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 이후에 이 학도병들이 학도병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간직했던 여러 앨범집에 들어있을 만한 그런 사진첩이지만 자세히 보면 6.25에 참전했던 학도병들, 그 중에서도 혈서 지원했던 학도병들이 서로 모여서 동지회를 만든 그런 사진들입니다. 당시 1985년 4월 13일에 여러 학도병들이 결성이 되어서 이 동지회를 이제 결성을 하고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윤우군 학도병인데 이분이 초대 회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어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발발한 지 35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학도병들이 안정적으로 직장도 갖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된 상황에서 다시 전우들끼리 모여가지고 학도병들을 이제 기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건 제목이 좀 잘못되는데 그래서 옆에는 이제 이 총회와 관련된 이제 깃발이고 이 아래에 있는 이제 사진기는 이 학도병 동지회에서 이제 여러 사진을 찍었던 이제 사진기고 그 가운데 있는 거는 당시 이제 이 참전했던 순천지방 이 동지회의 그 명단들입니다. 맨 위에 이제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학도병 중대장으로 참여했던 이 정태경 중대장 이름이 있고 그 아래에는 여러 학도병들의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는 어떤 학도병들이 있었는지 동지회에서 스스로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학도병들이 있었지라고 이제 명단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도병들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역할들을 수행을 했느냐? 처음에 이제 이런 활동들을 수행했습니다. 여기 맨 왼쪽 위에 보면 그 학도병 이제 동지회가 이제 세운 비석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바로 학도병들이 처음으로 참전했던 화계 전투가 발생했던 그런 위치입니다. 화계 이제 원탁고지의 그 가장 높은 봉우리 중에 한 곳에 저 비석을 세웠는데 지금도 2013년에 하동에 가보면 이제 호국공원처럼 새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도 지금도 이 비석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제 지금 십자가는 남아 있지 않지만 그 화계 전투가 발생했던 곳에 이제 위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이제 신보라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께서 이제 옆에서 학도병들이 죽은 곳에 이제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곳 옆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 학도병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이거는 아까 저기 있는 비석을 세우는 제막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도병들의 여러 활약상들이 있었지만 먼저 첫 번째는 이 학도병들을 기억하고 학도병들이 이 화계 전투에서 70여 명이 전사 또는 실종을 당했기 때문에 이 죽은 학도병들을 위로하는 위령제들을 수행하면서 그 동지회 활동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학도병 동지회가 모였는데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학도병 중대장이었던 정태경 중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학도병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학도병 중대장도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이 동지회 활동들을 이어나갔고, 이 동지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순천으로 시작했지만 여수, 인근의 지역에 있는 그 학도병들끼리 함께 합해지면서 더욱더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10년대에는 이 생존에 계시는 학도병들이 점차 줄어가자 이제 여러 학도병들이 이제 하동교육지원청과 모여가지고 당시 14년도에 이제 구술 체록을 한 그런 책자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도병들이 당시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생존에 있는 학도병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이런 전투의 역사들을 생생히 증언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어르신들이 얘기하는구나, 뭔가 아는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처참한 전쟁을 겪었던 이들이, 그것도 그 입대 의무가 없었던 자원 입대했던 이들이 겪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정말 생생하고 정말 이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호남 역시도 잘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을 기억하는 일들이 끊임없이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도병의 어느 학도병의 증언인데, 아까 생존에 계신 이제 정유명 학도병께서 인터뷰를 하는 게 있습니다. 10대 소년으로 참전했던 학도병들은 이제 대부분 아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학도병들은 정식 입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 희생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생모를 쓴 앳된 소년들. 6.25 직후인 1950년 7월 입대한 전남 지역 최초 학도병입니다. 당시 국군은 낙동강 이남으로 후퇴한 상황. 전남 지역 학도병 183명은 옥총으로 훈련한 지 9일 만에 전장에 투입됐습니다. 학도병 중대는 경남 하동 화기장터에서 탱크를 앞세운 인민군 육사단을 만납니다. 이른바 화기전투로 불리는 교전에서 3시간 만에 학도병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몇 명이었었는데 거기에 온 사람이 110몇 분이야. 학도병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인민군의 경남 침공을 알린 덕분에 국군은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급도 군번도 없었던 학도병들의 값진 희생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식 입대로 간주되지 않아 6.25 이후 재입대한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6.25 전쟁사에도 화기전투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요구 끝에 2007년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지만 신원이 확인된 건 한 구뿐이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9구와 미발견 전사자들은 참전 사실조차 인정받지 당시에 이제 실제 학도병들이 증언을 하고 이 위치에 학도병들이 죽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이 학도병 발굴이 유해 발굴이 진행됐었습니다. 화기전투 생존 학도병은 30여 명. 추가 6월 발굴로 아직 시신도 못 찾은 부부이자 전우들이 돌아올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분이 이제 정효명 학도병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실제 생존에 계신 이제 학도병 분들은 이제 거의 남아 계시지 않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방송에도 나왔듯이 2007년도 5월 2007년도에 이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해 발굴 감식단이 국군 전투 발생했던 그런 곳 위주로만 돌아다니면서 유해 발굴을 진행했지만 학도병이 전투를 벌였던 곳을 유해 발굴을 했던 것은 처음입니다.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학도병에 대한 인식 역시도 부족했고, 이 학도병 동지회에서 학도병 유해 발굴을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끝에 이 발굴 작업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동에 이제 화계 전투가 발생했던 그 원탁 고지에 유해 발굴단들이 가가지고 수습을 한 결과 총 10구의 유해가 이제 발굴이 됐었습니다. 근데 10구의 유해가 발굴이 됐지만 방송에도 나왔듯이 딱 한 분의 신원만 확인이 되어서 그분이 이제 2계급, 이분들은 이제 화계전투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학도병 신분으로 돌아가셔서 임시 군번만 있고 정식 군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학도병이어서 이제 사실 현충원을 가지 못하지만 신원이 확인된 분은 특진을 시켜가지고 현충원에 이제 안장을 시킨 그런 특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 발굴 감식단이 이제 발굴을 하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제 참전했던 학교
그 학교의 이제 학생들입니다. 그 70년이 지난 이후에 후배 학생들이 그 앞에 유해에 가가지고 그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이 대전 현충원에 이제 모셔져 있는 신원이 유일하게 확인된 한 분인 이 성원정 선생님입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제 또 다른 분, 그 여수에 이제 어느 지금 묘지에 계신 분도 그 현충원으로 이제 이장된다는 얘기도 제가 잠깐 들었지만, 당시 전시를 이제 추진할 때 학도병 신분으로 이제 그 현충원에 이제 안장된 분은 이분이 이제 당시 유일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당시 발굴품은 어떤 게 있었느냐? 이제 당시에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제공했던 사진들인데, 버클, 그 십자가, 그리고 해중시계 등 이제 여러 그 유해 그 발굴품들이 이제 남았는데, 십자가 같은 경우는 당시 이 그 순천 매산학교 같은 경우는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였고, 특히 이 순천 지역에는 그 20세기부터 20세기 초 일제감정기 이전부터 이미 이 기독교가 많이 전파가 된 그런 사회였고, 수십 년 동안 이미 교회가 뿌리 있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교회 출신 학도병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굴 당시에 이런 십자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회중시계도 있는데, 회중시계를 갖고 있을 정도면 사실 이 당시에 정말 못 살진 않았다. 좀 어느 정도 그 재산이 있어야지만 또 이렇게 학생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회중시계도 여러 발견된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저 회중시계, 오른쪽에 있는 회중시계만 저희가 전시를 했었습니다. 유해발굴 감식단에서 이걸 다 발굴을 했지만, 이제 여러 기관에 이제 활용도 하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저 이제 유물 하나를 이제 빌려왔었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동전이나 그 약간 그 유리 같은 것들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왼쪽 위에 보시지 학생들이 썼던 펜들이 이제 여러 발굴이 되었고, 또 학생들이 불었던 것들도 있고, 머리빗, 단추를 보면 이제 학교 그 이름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모습들을 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타 이제 이 유물들은 전부 다 이제 화기전투 현장에서 발굴된 유물들이고, 이 유물들을 저희가 21년도부터 22년도에 학도병 전시에서 전시 활용했던 유품들입니다. 정말 이제 이 학도병들의 신발이나 또 쏘지 못했던 지금 실탄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발굴이 된 건데, 학생들이 아까 훈련을 받았을 때는 목총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총알을 넣고 어떻게 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도 쏘지를 못한 채 전사한 학생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유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신발들도 정말 연락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그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미군에게서부터 보급을 받았지만, 이 학도병들은 비정규군이었기 때문에 보급품 역시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던 신발들이 다 발굴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턴으로 이제 왔을 때 이 호남 학도병이라는 존재가 우리 대중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땐, 저희는 전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학도병, 그것도 호남 학도병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그 영화 두 편에서 이제 봤듯이 포항여중 전투나 장사 상륙 작전, 영화로 대중들에게 극렬하게 알려진 이런 두 사건 말고는 이 호남 학도병이라는 존재 자체, 화기전투가 있었나? 라는 존재 자체를 국민들, 아니 우리 호남 지역민들조차도 저는 아직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포화 속으로의 배경이 됐던 이 포항여중 전투가 발생했던 곳에는 학도의용군 정순기념관, 포항여중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기념관이 아예 따로 있고, 이 장사 상륙 작전이 발생했던 곳에는 이런 이 큰 배가 있는데, 이 배를 실제 이제 복원을 한 겁니다. 당시 학도병들 700여 명이 타고 넘어갔는데, 이 배 안에 지금 전시실이 있는 겁니다. 이 장사 상륙 작전 역사관, 이런 역사 관련 이 전투를 기억하는 그 기념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호남 호국기념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없었다가 그나마 만들어진 게 저희 호남 호국기념관 20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학도병만 전시를 하느냐, 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학도병이라는 존재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그런 그 전문으로도 기억하는
그런 기념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기념관, 전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활발하게 나타나야지만 어떻게 이 호남 학도병들의 역사가 좀 더 알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이제 호남 호국기념관이 2020년에 호남 최초의 호국기념관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이 학도병으로 잡으면서 70년이 지났음에도 늦게나마 저희가 학도병들을 수소문하면서 생존 학도병 만나 뵙고 또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유가족을 만나 뵙고 하면서 저희가 유물 기증을 받고 그 전시관에 구성을 하면서 특별 전시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VR 시스템이 다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박물관 이제 내부를 박물관의 홈페이지 이제 오른쪽에 보면 당시 잊혀진 영웅 호남 학도병이 어떤 전시로 구성이 됐는지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아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전시를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었고 또 전시를 기획하기 직전에는 개최하기 전에는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또 이 안에 저희가 구성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호남 호국기념관 1층 보면 특별기획전 지금 1950 호남 경찰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 잊혀진 영웅 호남 학도병 특별기획전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이 포스터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희가 첫 전시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이제 전문적으로 학도병 연구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이 학예 인력도 부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포스터 자체도 저희 홍보 직원분과 이제 여러 직원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학도병들의 사진도 좀 넣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밝으면서도 좀 학도병들 전시를 좀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포스터들이 좀 많은 고민 끝에 저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53평 정도에 되는 이 특별기획전 구성을 어떻게 나갈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구에 들어와서 6.25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철망과 관련된 걸 좀 전시를 하면서 학도병들의 이야기들을 좀 하나하나 소개하고 학도병들이 어떤 전투를 벌였는지 지도로 설명을 하고 인터뷰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거의 이런 상태로 마지막에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학도병들이 입대 전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입대했을까? 입대 전날에 자기 집에 있었을 때 촛불 하나 켜져 있고 불 하나 있는 상황에서 내 방에서 이 학도병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한번 공감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방을 구현을 하였고 그 뒤에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표현을 하면서 또 그 과정에는 학도병들의 명단 사실 70년 동안 끊임없이 명단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이 학도병들이 있었다라고 군번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나 또 이름들이 조금씩 더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름을 찾고 이 학도병들이 어떤 학생들이 있었는지를 소개하면서 전시를 구성하고 또 생존 학도병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직접 떠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자. 그리고 이 학도병들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또 보여주자라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새롭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저희가 다 구성을 진행을 했고 네, 처음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박물관이 전시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네, 박물관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기획전시실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원래 안에는 철조망도 보여주고 또 화기와 관련된 거니까 화기와 관련된 시를 좀 넣자라고 했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학도병들의 학도병들이 어떤 고뇌를 하면서 입대를 했는지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총동도 놔두고 학도병들의 결연한 의지를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태극기도 놔뒀습니다. 이런 구성을 했고,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최종으로 잡아가지고 전시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간에서 가장 아쉬운 점을 꼽자면 저는 이 태극기를 꼽고 싶었습니다. 사실 호남 학도병, 전라도 동부 지역에서 모여서 참여했던 학도병들이 회서 지원도 하고 태극기에 자기들 이름도 쓰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료는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위에 있는 태극기랑 아래에 있는 태극기는 경상도 쪽에서 참여했던 학도병들의 태극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 당시 학도병 전시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실제 호남 학도병에 있었던 태극기가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도병들이 그 광복 이후에 여수순천 10.19 사건을 겪은 그 과정과 입대했을 때 어떤 혈서 지원을 했는지를 또 살펴보고 앳된 학도병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도입부를 지나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구성을 이 지도에 어떤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이제 학도병들이 사용했던 총이랑 이런 걸 좀 놔두자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학도병들의 아예 명단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넣자라고 해서 180여 명의 학생들의 이름들을 다시 끊임없이 조사하면서 찾아내서 새롭게 넣어놨고, 이 학도병들이 실제 사용했던 총 역시도 그 저희가 갖고 오지 못해서 유혈 발굴 감식단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발굴했던 M1 소총, 또 990 소총을 썼다고 하니까 그 두 개의 소총을 또 갖고 와서 전시를 하고, 또 학도병들이 실제 썼던 이제 그 총알이나 이제 전쟁 과정에서 받았던 그런 기장들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이제 아까 봤던 1985년 학도병들이 처음으로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 전시실 안에 넣어놨고, 이 전투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한반도 지도에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단조롭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하고 또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학도병들의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또 최근 사진을 넣어놓으면서 10대였던 사진, 아까 봤던 10대에서 도입부에서 봤던 10대 학생들의 얼굴 모습과 좀 대비되게 좀 나이가 드셨던 모습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들은 학도병들이 화개전투를 겪었을 때 그 참상을 그 적은 내용들이 여기에 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화개전투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전투를 끊임없이 겪으면서 진수 촉성로 전투에서는 마지막으로 후퇴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시 구성을 이제 그 학도병들이 해산되고 난 그 이후 내용들을 이런 구성으로 잡았다가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그 실제 학도병들과 관련된 유품들을 좀 더 많이 넣자. 그리고 학도병 이외에 이제 다른 지역의 학도병들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호남 학도병과 관련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넣자고 해서 그 학도병 신분에서 벗어나서 정규 군인이 된 학도병들, 그리고 학도병을 이끌었던 정태용 중대장을 딱 초점으로 잡아서 이번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전시 같은 경우는 21년도 7월 25일 화개전투가 발발한 지 딱 71년이 지난 그 7월 25일에 개막을 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유물들은 당시에 이제 이성수 학도병 을지 무공훈장을 받았던 또 대령까지 진급했던 월남전에 참전했던 학도병의 이제 유물입니다. 이분이 계속 기증할지 대여할지 끊임없이 고민도 많이 하셨고, 또 좀 고민을 좀 오래 하시면서, 왜냐면 본인이 70년 동안 보관했던 곳이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기증을 딱 하기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시가 개막하기 거의 한 3주 전에 급하게 사진들을 새롭게 다시 바꾸고 그 전시장 안에 어떤 유물을 넣을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하면서 빠르게 그 전시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학도병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적으려다가 이제 실제 그 학도병으로 참여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이성수 학도병의 이제 사진도 함께 넣고, 그 아래에는 여기 호남 호국기념관에 직접 그 걸어오셔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KTX 타고 내려오셔서 그 인터뷰를 하신 그 정병택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그 이렇게 전시에서 5분 정도 소개하는 그런 공간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도병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당시 자기가 겪었던 전쟁, 그 참혹했던 역사를 이렇게 생생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자료를 기증했던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 학도병 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전투 이후에, 이건 이제 2부인데 전투 이후에 이 학도병들이 학도병을 어떻게 해상하는지를 주제를 잡고 전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도병 동지가 이제 건립이 되고 세워지고, 이 학도병들이 그들을 어떻게 추모하고 어떻게 기리는 활동을 했는지를 그 전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도병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들과 학도병들이 책을 쓴 내용,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학도병 유해 발굴 감식을 통해서 학도병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그런 과정. 학도병들을 수십 년 동안 이제 전투 현장에 이제 그 묻혀 있었던 그 학도병들을 발굴해냈을 때 그런 감명 깊은 내용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학도병 신원이 확인되는 그 과정이 그 당시 2007년도 반세기 만의 기회항 KBS 1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당시 신원 확인됐던 송원종 학도병의 그 가족들이 매우 감명 깊게 울면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방송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컨셉을 잡아서 전시 구성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유해 발굴단에서 발굴됐던 실제 학예전투 발굴품과 이제 기타 지역에서 발굴됐던 것들을 많이 전시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옆에는 이제 학도병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띄우면서 학도병들이 이런 학도병들이 있었다라고 추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그마한 영상 공간들을 만들어 놓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가기 직전에는 이제 이 전시를 그 준비하면서 저희에게 정말 많은 기증과 대여를 해주신 그 분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적고 협조했던 기관들도 다 적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호남 호국기념관이 제가 20년도에 처음 와가지고 얼마 안 된 후에 이제 개관을 하고 21년도에 이 전시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박물관의 유물이 30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제가 와서 했던 업무가 자료를 구입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300여 점을 유물을 구입했는데 호남 학도병과 관련된 유물은 한 점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 공개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자료 기증을 받고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수소문을 하면서 그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그런 수소문 과정을 통해서 이 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학도병들이 있었고 학도병 유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시가 그 구현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도병들과 또 이 화개전투에 참여했던 이 학도병들의 역사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많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전시를 정말 열심히 기획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전시 기획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들을 또 많은 분들께 이제 좀 전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호남 호국기념관에서 저를 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